자, 사기의 고사성어로 통찰하는 인간의 길 첫 번째 시간 이제 고사성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사마천과 사기 인간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존재감, 뭐 이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제가 한국사 공부를 포기하고 중국사로 전환한 지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동기 동창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한국사를 하지 않고 중국사로 방향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난 그 비아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판이죠, 그죠? 정신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학위를 포기해야 되고, 학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르치고 싶어서 그것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대학원 들어가서는 좀 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많았죠. 교수들도 그렇고. 그런데 전공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반세기 이내에 중국이 한국의 생사해탈권을 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50년이죠. 반세기면. 제가 속으로는 한 30년이면은 될 것 같다. 한 세대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라고 왜 반세기라 그랬냐면 그 당시 생각으로는 죽고 없을 것 같아서요. 넉넉하게 5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올해로 31년째인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생사해탈권을 거의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영향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남북 관계가 지금 풀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가 풀림으로 해서 14억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이 이제 내수 시장화될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남북 관계의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2의 국군 융성기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국가 전략 가운데에서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하드파워 전략입니다. 하드파워는 군사하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면 가서 힘으로 누르고 정치에 개입했죠. 그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분쟁 지역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 거의 100년 넘게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해 왔습니다. 이거를 하드파워 전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G2로 성장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하드파워 전략 가지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과 마음을 얻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대조적인 소프트파워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겠다. 소프트파워 전략에는 군사하고 정치 대신 뭐가 들어갈까요? 경제와 문화가 들어갑니다. 예, 경제와 문화가 들어갑니다. 경제는 우리의 물질 생활을 지배하는 부분이고 문화는 우리의 정신 생활을 지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경제 지원을 하거나 또는 도로를 비롯해서 철도를 비롯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그 대가로 공자어학원을 비롯해서 공자 아카데미와 같은 문화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를 전 세계 지금 현재 한 500군데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공자 아카데미가 우리나라도 한 작년까지 통계가 25군데가 공자 아카데미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제1호가 공자 아카데미 1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공자 아카데미, 공자어학원 이런 형태의 쉽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문화원이나 독일 문화원 이런 형태의 문화원 형태를 만들어서 이름을 공자 아카데미라고 붙였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거부 반응이 거의 없는 공자를 앞에다가 세운 거죠. 중국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이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 지난 한 20년 가까이 전 세계에다가 설립한 공자 아카데미 숫자는 프랑스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식민지에다가 세운 프랑스 문화원 400년 동안 설립한 프랑스 문화원 숫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 같은 나라들, 중동 같은 나라들은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또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그래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영어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영어, 그죠? 영어 쪼그라고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몇 마디나 합니까? 외국 가 쓰지도 않고 지금 현실에 쓰는 용어라고는 시사 영어 정도, 그죠? 예. 그런데도 그걸 죽으라고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가.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하고 중국의 영향력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 문제까지도 아마 앞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시면 알잖아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쓰겠다고 양반들이, 그죠? 사대부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거 언문이라고 그러고 비하시키고, 그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화가, 그죠? 중국이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소중하다. 우리가 작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체성을 상실한 지배계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력은 중국의 그 국력과 중국의 경제력과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 놓고 봐도 제2외국어는 중국어가 다 점령을 했죠. 그죠? 예. 이게 미국 영어하고 중국어가 바뀌는 날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위기감이 사마천 사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 사마천 사기 130권 가운데 제 115, 115번째가 조선열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얘기도 안 해줍니다. 조선열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고조선 멸망사 기록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한사군 문제를 비롯해서 일제 식민사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고대사의 여러 가지 논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다 사기 조선열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제가 차례차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원래 제 한국사 전공할 때도 고구려 초기 대외관계사가 제 전공이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고조선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공부는 뭐 옛날부터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또 지금 사기를 완역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선열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조선열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 고조선이 멸망한 연도가 기원전 108년입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환산해 보면 우리 나이로 38살 때입니다. 기원전 108년이. 그리고 그해 사마천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배설에 취임한 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1차 사료라는 겁니다. 당대사 기록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역사학계가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다.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무시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식민사관하고도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기록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를 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선열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죠, 그죠? 관건이 되는 기록이 조선열전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 다른 다양한 구사성어들 또 알고 가시고 또 배우고 가시겠지만은, 야, 사기 조선열전이 있다더라.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그 기록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리더십의 한계가 지금 노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보여준 리더십의 한계죠. 이게 서양 리더십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양 리더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동양의 도덕과 가치관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사를 이끌고 가고 양대 축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 세대 이내가 한 20, 30년 이내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제 예상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라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징조들은 여러 곳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다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그죠? 내부적으로 사마천 사기가 갖는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자기 성찰이죠. 그죠? 황금 만능 시대에,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타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적 자산으로서 사마천의 사기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런 측면은 사마천 사기는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학서요, 문학적 역사서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유일무이한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문학의 경지로 올리기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책으로서 역사 문학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흔히 여러분들 역사과를 가가지고 전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글을 쓰면 재미없게 쓰죠. 특히 논문 같은 거 쓰면 주 달고 막, 그거 누가 읽어요. 그죠? 아무도 안 읽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를 보게 되면 역사책도 재미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석박사 공부할 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문학적인 표현을 동원했다가 교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혼났거든요. 그죠? 역사 논문 속에다가 착잡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심경이 복잡하다 이럴 때는 착잡이라고 합니다. 그거 썼다고, 대외관계에서 논문에 그거 썼다고 얼마나 그 찐밥을 먹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때 속으로 제가 한 얘기, 속으로 뭐라고, 앞으로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렇게 쓰면 어디가 덧나냐? 실제로 착잡이라는 단어는 중국에 벌써 한 2000년 전에 작가가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사회에 있어서, 동양에 있어서는 문학과 역사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서양의 학문 분류가 들어오면서 분류가 된 것이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이 사마천 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허물게 되면 표현이 달라지죠. 표현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 있게. 그게 철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사철이 통섭된 책입니다. 역사책으로서는. 그래서 차원 높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 사기만한 게 없더라. 또 하나는 이 책을 남긴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책은 참 괜찮은데 그 책을 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그죠? 그것도 또 별볼일 없어요. 그죠? 근데 사마천의 삶이라는 게 참 소설로도 쓰기 힘들 만큼 또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인생 역경을 겪었던 그런 역사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하고 사마천 사기하고가 일치되는, 그죠? 책과 사람이 일치가 되는 보기 드문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책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책이 감동은 받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 미투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천하고 사기는 거의 삶과 책이 일치가 되는,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31년째 제가 사마천 사기만 들여다보고 살고 있는데 최근 5, 6년 사이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게 빙의된 느낌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슬퍼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애절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 한 글자 한 글자가 좀 애틋하게 다가오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깊이가 생기지 않냐라는 이제 수박 건반 봤는데 25년 가까이 이제 수박 안을 좀 열어볼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진술을 맛을 보지는 못하고 갔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사마천의 인생 역정이 역사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는 객관적 기록의 나열이 아니라 철두철미 주관적인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사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역사의 공부에 있어서 새로운 눈도 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또는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늘 듣고 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역사는 팩트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객관적이다. 그런 얘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려고 그러면은 역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외워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어이, 선생님 만약에 그때 이랬으면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어. 그런 얘기 듣고 살았잖아요. 철두철미하게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역사는 그냥 기록일 뿐입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역사가들이 그것을 재구성해야 되겠죠. 근데 역사가들이 이런 제국주의의 정치관이나 제국주의 논리에 물이 들어가지고 다른 식민지에다가 자기네 제국주의 사관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이 없는 걸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기록 바깥에 벗어나서 상상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 질문도 못하게 하고 Why라는 질문도 못 던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역사는 객관적이야. 역사는 팩트다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식민사관이고 식민사관의 뿌리는 서양의 제국주의 사관입니다.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승자들의 기록들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역사가들은 그 기록의 뒤에 숨어 있거나 또는 그 기록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건 문제다. 그러려면 상상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역사 공부에 상상력 발휘하라 그러면 난리 납니다. 역사학과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력 발휘는 과학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만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인문학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상상력의 원천이 인문학에 과학에 영감을 주어가지고 로봇이 나오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상상력의 원천은 인문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마천 사기는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 사마천 사기를 읽다 보면은 추리소설 기법까지 나옵니다. 왜?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팩트 이면에 감춰져 있거나 팩트에 가려져 있는 트루스, 진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역사 공부다 또는 역사가가 해야 될 역할이다 라는 부분을 사마천이 21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남겨놓은 큰 깊은 통찰력이고 선물입니다. 이제는 사마천의 역사 연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돌아간다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하나?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동양이 얼마나 좋은 역사 연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제국주의 사관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또는 강요받은 그런 탓이 크다. 역사 교육 자체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편돼야 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책이 또 역사 사마천 사기이기도 합니다. 잠깐 삶을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황가의 도서관 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담당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서도 관장을 해야 되죠. 그걸 태사령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에게 붙은 별칭이 태사공입니다. 태사공. 그러니까 태사령 벼슬에 있는
분이다 해서 공자를 붙여주는 거죠. 예, 태사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사령 벼슬을 했던 사람은 누구나 다 높여서 태사공이라고 불러줬는데 지금은 사마천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지금 2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태사공 하면은 사마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명사가. 그만큼 역사에 있어서 사마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마천의 위상 문제가 되겠죠. 사간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사마천 고향은 섬서성 한성시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시골입니다. 인구 55만, 우리로 얘기하면 인구 한 2만에서 3만 정도의 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축 기르고 농사 짓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똑같습니다. 시골에서. 그리고 공부는 10살 때부터 합니다. 10대부터 10살 때부터 고문을 배웠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특별한 건 뭐냐 그러면 13살 무렵부터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버지는 사마담입니다. 사마천을 데리고 역사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시켰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그리고는 20살 성인이 되자 아버지가 사마천에게 야, 역사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역사가로 키우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한 양반입니다. 지금은 강조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집안에 이제 이 벼슬도 세습되거든요. 특정한 벼슬 같은 경우는. 사관 집안은 계속 사관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들한테 자질도 발견했겠다. 또 자기 집안의 가문에 업도 있겠다 해서 아들을 역사가로 키울 작정을 합니다. 20살 때 아들에게 진정한 역사가가 되려면은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을 탐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여행을 보냅니다.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 걸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합니다. 사마천의 대장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중국 땅이 한 3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됐습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땅 등의 15배 정도 되는데 동북 지역 일부하고 저쪽에 실크로드 지역, 서북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다닌 걸로 이제 노선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를 다니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 땅 땅의 10배 정도를 2, 3년간에 걸쳐가지고 역사 현장을 탐방한 걸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마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입니다. 이때 현장에서 사마천이 얻어온 경험,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얻어온 자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들, 이런 우리 구전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마천 사기의 내용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큰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의 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가 이제 기전체라고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작용을 한 것이 사마천의 여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기의 출로를 마련해준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24, 5살 무렵에 입사합니다. 입사라는 것은 조정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비 관료가 됩니다. 그 이제 낭이라고 하는데, 낭중이라고 하는데 예비 관료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라는 황제는 천하의 젊은 인재들을 쫙 자기 옆에 거느립니다. 그래서 예비 관료를 만들어 놓고 결혼이 생기거나 자리가 비면은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벼슬 자리에 이제 나가게 하는 거죠. 사마천은 집안이 이제 태사령 사관 집안이었기 때문에 태사령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입사를 해서 궁중 생활에 들어갑니다. 예비 관료가 되고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태사령 벼슬을 오릅니다. 그때가 고조선이 멸망한 해입니다.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태사령 치면 왜 38살에 했게요? 바로 안 하고? 예? 3년상을 지내야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3년상을 지내는 36, 37, 38 그죠? 그래서 38살에 태사령에 취임합니다. 그때가 연도를 제가 헷갈렸는데 그때가 고조선이 멸망한 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 사마천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태초력이 뭐냐? 이게 음력입니다. 음력을 만든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농력이라고 하죠. 그죠? 농사 짓는 달력이라고 해서. 태초력을 만들기 전까지 중국의 달력은 하나라 시대 때 달력을 썼는데요. 10월 달이 한 해의 첫 달이었어요. 이게 안 맞아. 절기하고도 안 맞고 농사하고 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1월 달로 시작하는 농사 달력, 농력, 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태초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력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가로서 사마천에게 달력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문제가. 역사라는 학문은 공간과 시간의 학문입니다. 언제 어디서의 학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달력 제정에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달력 제정에는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해와 달, 그죠? 절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사기 속에 보면은 천문학과 관계되어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관서라고 하는 천문학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달력 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동양 사회에 있어서 결국은 천체 운행이에요. 해와 달과 절기 문제입니다. 이 역시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 42살 전후로 해가지고 사기를 저술하기 시작한 걸로 이제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살 때 사기를 저술하고 있는 와중에 이릉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황제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힙니다. 황제의 심기가 누그러지면은 풀려날 걸로 사마천은 예상을 했는데 48살 되던 해에 뜻밖에도 무고죠. 이릉이라는 장수가 흉노의 포로가 됐는데 흉노 군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전해져 옵니다. 무고입니다. 한나라 무제가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앞뒤 가리지도 않고 이릉의 노모를 포함해서 이릉의 전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사마천에게 반역자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반역죄를 씌워서. 이게 이제 청천벽력이죠. 그죠? 사기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반역죄까지 뒤집어 써서 이게 사마천으로 하여금 정말 일생일대 최대 위기에 몰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문도 당합니다. 사마천은 이때 자살을 여러 차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그 사대부에게 자살할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죠.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반역죄에 몰려가지고 처형당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깨끗하게 자결하겠다라고 해서 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마천은 수도 없이 자결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남긴 유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평생 공부해왔던 거, 자기가 평생 준비해왔던 거, 이게 이제 역사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21세기에 사마천의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특히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시대가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책임이라는 부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온갖 문제점들을 다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사법부도 지금 지리멸렬 상태인데다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군도 지금 지리멸렬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상을 위해 좀 더 나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파탄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는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시대적 책임감, 그 당시에는 또 아버지의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대에는, 210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민한 끝에 살아남기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그 당시 살아남는 방법은 첫 번째 돈을 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0만 전이라고 하는 속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수억에 해당되는 돈에 해당 양이긴 합니다. 많은 돈입니다. 근데 돈도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게 황제한테 잘못 보인 데다가 반역자 아니에요. 반역죄에 몰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면회도 안 왔던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마천이 남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세태가 얼마나 냉정한가라는 걸 사마천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런 사마천의 심경을 가장 대변하는 유명한 글이 보임안서라고 하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구우일모라고 하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의 사자성어가 바로 그 편지에서 나오고 좀 이따 소개할 그 사마천의 삶과 죽음에 관한 유명한 명언도 그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천이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그리고 성기를 자르고 내시가 되는, 환관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사마천 나이 49살이었습니다. 2100년 전에 남자 나이 49살은 노년기입니다. 죽을 날이 거의 멀지 않은 나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살아남을 확률이 20%가 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절한 결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궁형을 자청해서 수술을 하다가 죽었을 경우 이거는 사마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겁니다. 이건 죽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록이 남겨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록이 안 남으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기록이 남는다면 이렇게 남을 거 아닙니까? 한나라 무제시대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자가 반역죄를 짓고 구차하게 살아남으려고 궁형을 자청했다가 죽었다는. 이거는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치욕이죠. 이것 때문에 사마천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정말 인류가 단행한 모험 가운데, 이 개인적인 모험 가운데서는 이보다 더 처절한 모험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궁형을 자청해서 사마천 개인에게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인류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이죠. 그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50세에 풀려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한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기라는 역사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7년 걸려서 낸 책의 제목을 피로 쓴 사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마천의 피로 쓴 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는 130권의 3000년 통사다. 중국 정사 24사의 효시다. 처음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우셨던 기전체라고 하는 역사 소설 체제를 창안했다. 중국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의 출발은 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전체는 사기의 5체제 가운데에서, 5체제라는 건 본기, 표서, 세가, 열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본기의 기자하고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이 기전체 역사 소설 체제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동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한테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삼국 사기가 나왔고, 고려사도 기전체입니다.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권에는 사기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현장 정신이 반영이 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생하다. 사마천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인간이다 라는 걸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작용이 얼마나 역사에 중요한가라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보한다라고 하는
진보적인 사관을 보여준 최초의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생산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얘기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제129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129의 화식열전이라고 해서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서로는 최초입니다. 2100년 전에 역사책 속에다가 역대 부자들 30여 명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사마천이. 동양사회에 있어서 돈 얘기하고 부자 얘기하면 천하다고 맨날 그죠. 경제 얘기하면 늘 그랬지 않습니까? 양반들이. 그러고는 자기들은 노비들 부려가지고 그죠.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위선적 그 경제관을 보여왔다. 그 잔재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 얘기하면 뭐 돈 얘기한다고 그죠. 괜히 그 사람을 천하게 보는 또는 깔보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위선적입니다. 그러고는 속으로는 얼마든지 하고 헤아리고 그죠. 그런데 사마천은 놀랍게도 2100년 전 역사책 속에다가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정신, 아까 말씀드린 역사 문학의 경계를 허물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기의 이제 고사성어와 명언명구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담이나 격언이나 고사성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압축된 짧은 문장 하나 또는 몇 글자를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거나 사회 현상들을 진단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격언이자 속담이자 이런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소금이고 정제와 압축의 미를 보여줍니다. 고사성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도 않네요. 상대편이 알아들어야 되네. 그죠? 문제는 거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함축의 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유머도 담길 수 있고, 상대에 대한 조롱과 야유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되고, 잘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요즘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고사성어는 압축 파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풀어내면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스토리와 인문학적 자산이, 보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만끽하실 겁니다.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다. 이걸 활용해가지고 역대로 요거 글자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의 고사성어는 현장 정신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과지욕이라는 거죠. 그죠? 한신이 건달 가랭이 밑을 기어간다라는 치욕, 그 과지욕입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갔기 때문에 이 고사성어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한자의 매력이 최대로 발산되는 것이 고사성어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사성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성어가 아니라 고사에 주목을 하라. 늘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그거는. 그 고사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부분들을 고사를 알아야 된다.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은 글자만 많이 아는 거는 절반도 모르는 거다. 그죠? 그 다음 고사성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지적 만족과 정신의 함양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비타민, 그죠?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인 비타민 같은 것이 고사성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